그래도 한국 정책 금년을 책임지는 현직 회장이신데요. 금년에 참 우리 전원책 변호사 벌써 째려보는 게 이만큼 두껍게 써왔어요. 하여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전 수석 입법차장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병섭 교수님 오셨어요. 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계시고요. 행정학회 회장하셨죠. 그렇죠. 네. 우리 형님 학회입니다. 정책학회는 동생 학회고요. 행정학회는 형님 학회인데 행정학회 회장하셨고요. 박재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재창 선생님께서도 행정학회 회장하셨죠. 네, 네. 그다음 옆에 또 이제 나오신 송희연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송 총장님 명함을 제가 보니까 연자가 저는 처음 보는 연자였습니다. 제가 한자에 참 좀 무식하다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참 귀한 연자인 것. 무슨 연자입니까 그게? 아, 네. 아주 저는 몰랐습니다. 네, 들으셨구나. 전원책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 건요. 식당에 갔을 때 가끔씩 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술도 한 잔 갖다 주고 합니다. 근데 그 갖다 주는 사람이 전 변호사한테만 한 잔 주고 저한테는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가 뭐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드린다고 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직에 계시고 그렇죠. 서울경제에 계시는 문성진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는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소개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서울경제신문의 문성진입니다. 그 문화부장이고요. 그 사실 제가 제일 늦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게 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대한민국 국회 이대로 좋은가? 최근에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뭐 드루킹 사건 잘 아실 텐데 이런 사건들과 이제 맞물려서 좀 시사점이 있었던 그런 그 발표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회 그리고 저희 정치 체제는 그 87년 체제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 당시 내각제에서 가미된 강한 대통령제였었는데요. 그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 우리나라 현 정사를 돌이켜 보면은 내각제의 전통이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그 볼 수 있는데요. 1919년도에 이승만 임시 대통령 출발했던 게 1926년 9월에 그 깊은 반성의 결과 그 공무원제로 그 전환이 됩니다. 이후 해방 때까지 쭉 같은 의원 내각제 중심으로 끌어가다가 사실 1948년 재헌 때도 유진호를 비롯한 10명의 입법위원들이 내놓았던 여야 합의안은 그 내각제 양원제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당시에 그 최고 권력자였던 이승만의 결정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제, 강력한 권한의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되었던 그 저희 헌정사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 주셨듯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지 기타 어떤 그 지나친 대통령의 권한 부분 등 또 최근에 뭐 있었던 대선 이후의 어떤 농공행상으로 연관된 어떤 드루킹 사건 이런 등등을 봤을 때 현재 현정 체제는 좀 문제가 있다. 내각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필요들은 그 상당히 많이들 갖고 있지만 결국 그 문제는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1987년도 민주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것이 대통령제라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큰 문제는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 헌법을 바꿔서 그 권한을
그 국회에게 넘겨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국회 관련해서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 국회 역할, 그 국회 책임을 잘 다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발표자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치부장 시절에 만났던 한 의원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사실 고시란 고시는 다 합격을 하고 그 모든 시험에 수석을 했던 분이고 그 재테크에서 굉장히 능해서 대중적인 인기도 굉장히 컸었던 분인데요. 국회에 들어와서 그 본인의 어떤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거시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 한탄스러운 점들 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좀 가슴 아파했던 그 기억이고요. 어떻게 우리 국회는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그 영입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무능하게 만드는 그 용한 재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결국 그 발표자께서 말씀 주셨던 결론은 그 정치주의에서 정책주의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도덕과 법치주의를 그 훼손시키는 어떤 그 정치 중심의 권력자 중심의 정치주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세상을 좋게 바꾸는 어떤 정책 중심의 정책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대목에서 그 니체가 했던 그런 말을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체는 나는 예술의 관점에서 학문을 보고 삶의 관점에서 예술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나는 예술의 관점에서 정치를 본다라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체는 기존의 그 관습을 그 답습하는 그런 철학자들을 철학적 노동자라고 불렀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식 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혹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 노동자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우리 정치인들이 그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당초에 정치를 출발할 때 무엇을 위해서 내 정치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은식입니다. 그 오늘 정순영 그 박사님 이 발표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아는 정순영이가 아니구나 이래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우리 개헌과 연관되어서 우리 대의제 제도, 책임 정치 구현 뭐 이런 걸 건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개헌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죠? 네. 예. 이 개헌은 우리나라 개헌은 이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린 개헌은 사실 몇 차례 있었는데 대부분 다 혁명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5.16 쿠데타로 인해서 이 3공화국이 출범을 했고 그 앞엔 4.19 의거로 인해서 이 내각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87 체제도 혁명적 상황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금 혁명적 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권에서는 촛불혁명이라고 그러고 저는 촛불혁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이 혁명적 상황 여부는 각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과연 국가의 국가 체제의 본질을 흔드는 개헌이 가능한 시기냐 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에서 이 개헌을 연구하는 집단 몇십 명 혹은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들 사항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의원들이 전문성은 하나도 없는 의원들이 그리고
이 리글 마인드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우리 헌법에 보면요, 우리 헌법 전문은 문명고의 헌법 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헌법을 각국의 그 비교법을 봤을 때 헌법을 보면요, 프랑스 헌법이 이 프랑스가 현대 민주주의의 그 산실입니다. 1789년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 프랑스 건국기념일입니다. 프랑스의 건국절이죠. 그 프랑스 헌법에 보면 프랑스 혁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2월 혁명, 7월 혁명, 그리고 1948년 2월 23일 2월 혁명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인권 선언의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미국 한번 가볼까요? 미국 1776년에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프랑스 혁명보다도 앞선 혁명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왕이 지배하지 않은 최초의 국가가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 1776년 미국 독립혁명 이후로 1787년 미국 재헌 때까지 11년간 미국 건국의 아버지 55분이 특히 조지 메이슨과 제임스 메디슨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는 편지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경론에 경론을 벌려서 만든 헌법은 전문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한 3줄 됩니다. 그 전문에 아주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몇 조인지 알아요? 액트 7입니다. 7조입니다. 7조에 끝납니다. 미국 최초의 헌법은 불과 7조였어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두고 오늘날은 이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의어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때는 과연 다수의 북정, 티레니 오브 머저리티, 이 다수에게 결정권을 줄 것이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때문에 제임스 메디슨이 이건 안 된다. 세금도 내지 않고 국가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공동선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이 되는 것이냐.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편지로 묶은 책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지금 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 빌 오브 라이츠 권리 장전이 수정헌법 처음 들어가고 지금은 수정헌법이 24번 이루어져 갖고 조문이 조금 붙어가 있죠. 우리 헌법은 거기에 비하면요 너무 세밀하고 너무 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온갖 걸 다 적어 놓았죠. 헌법 전문에 제가 우리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배포가 된지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 전문을 일부러 적어 놨어요. 제가 만들어 온 페이퍼에. 거기 보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아마 이게 나는 유진호 박사가 처음 제언을 했을 때 이 정말 마음을 먹고 쓴 내용이 아닐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전부 다 공감할 부분일 겁니다. 그 이외에는 보면요 국가주의적 표현, 전체주의적 표현들이 보입니다. 불의를 타파하는 것을 왜 헌법 전문에 적어야 됩니까? 폐습을 타파하는 것을 왜 헌법 전문에 적어야 됩니까? 그런 국가 그리고 국민 전체의 전체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을 왜 헌법 전문에 적어야 됩니까? 그런 국가주의적 발상이 왜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됩니까? 난 그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헌법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본문에도 보면 119조 2항 가장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된 게 그거예요. 경제 각 주체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그 경제적 민주화 빼야만 말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요. 에르스트 베른슈타인이 1901년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지금 독일 사민당이죠. 그 전신의 이 강령을 제안할 때 나온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여기에 처음 등장한 얘기입니다. 빌리 브란트가 처음 1970년에 독일 사민당이 집권했을 때
독일 산별 노조가 빌리 브란트에게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입니다. 독일 시골에서 떠도는 그 얘기가 우리 헌법에 버젓하게 119조 2항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자들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헌법 교과서를 펼치면 사회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이따위 표현을 적어놓습니다. 황당합니다. 헌법에 어떻게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갑니까? 명쾌하고 간결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들어가야 될 헌법 조문에 그런 조문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조문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헌법 개헌을 보면 참 코미디 같은 게요.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왜 헌법에 왜 적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에 적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헌법에 그런 걸 왜 적어야 됩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현대 문명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헌법에 적는다? 여기가 어디 뭐 아프리카 무슨 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입니까? 혹시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하잖아요. 진짜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따듬어야 될 부분은 오히려 더 악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만든 헌법안을 보니까 이 솔직히 좋은 헌법안 만들라고 하면요,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 이원집정부제를 할 것이냐 이런 통치구조만 결정된다면,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한 번 같으면 2시간이면 헌법 다 만듭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삼매고 골치 아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본권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체제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 이념이 대중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인데, 오늘 페이퍼에 잔뜩 적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대의제라는 것은요, 존 스튜어트 밀이 현대의 엄청난 발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대의제는 사실 기술적 문제 때문에만 대의제하는 게 아니에요. 대의제를 하려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 주는 우리의 대표자들이 최소한 선의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의제를 하는 겁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그렇게 실려가 있어요. 셸든 울림부터 막스 베버까지 모든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제가 정치학 교과서 거의 다 읽어봤지만, 야, 대의제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는 책도 다 읽어봤지만, 야, 이건 아니다, 이 어떤 놈도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적어놓은 책은 사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현대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이 대의제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들이 보입니다. 조은동 교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대의제에 해서 뭐 하느냐,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입신주의고, 그리고 자기들 패거리 정치하고, 영국 같은 그런 선진 국가의 정치학 명예교수가 그런 교과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다 하죠. 우리는 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가 안 되고 왜 대중민주주의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망가주의잖아요. 안철수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철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새 정치하겠다. 전 변호사님, 1분만 더 두 번째 안 할 거죠? 안 하겠습니다. 1분만 딱 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에게 언론인이 500명, 법조인이 500명, 대학 교수가 2000명이 몰려갔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안철수의 이념도 정책도 전혀 모른 채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장하성 실장도 그때 안철수 캠프로 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문재인 캠프에 가서 이 나라의 정책 실장을 맡고 있으면서 내놓은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국가 위기 때 나서는 경제정책이에요. 제가 자유경제원장 하면서 경제학 공부 참 열심히 했는데 네. 국가 위기 때 나서는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명망과 정치를 하게 되면요, 정당의 당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요 민주정당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역사의 정당함 살펴보십시오. 우리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당들이 역사가 10년이 넘는 정당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비, 서방파나 칠성파보다도 못한, 조폭보다도 못한 정당이라는 얘기예요. 예. 조폭도 역사가 50년이 넘는데 네. 일본 네. 어떻습니까? 아니, 네. 이왕 아니, 나가면 이게 우리 설전 볼 때 전 변호사가 말을 참 짧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다 편집한 거네 보니까. 그냥 편집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한 시간씩 하는 거 아니에요? 1분만 혹시? 더 쓰겠 네. 이런 예, 진짜로 1분만 하십시오. 이런 명망과 정치가 그 계속되게 되면요, 민주주의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수없는 피의 역사를 거치고 7월 혁명, 2월 혁명 끝에 5공화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유의 봄이라는 엄청난 회오리에 휘말렸습니다. 그런 역사를 거쳐야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욕심 버려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가다 합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 대의제를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정순영 박사가 책임 정치, 책임 의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그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리더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또 관계되는지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 송 총장님께서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의원님을 많이 존경했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고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원고를 읽을 때보다도 더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참 자신 있는 말씀으로 일관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한데 한국정치학회에 큰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이 화두가 논의가 끝나지 말고 우리 국회가 정말 책임 국회가 될 때까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결국 정책 국회가 돼야 국민 갈등도 해소하고 국민 행복도 증진해서 결국 책임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화두를 던진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책 국회가 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나 평소에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정순영 박사님의 논리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공감대 형성 메커니즘의 정착, 경제해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왜 경제를 내세웠느냐? 결국 경제를 통한 갈등이 참 많죠. 그 외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부분별 국민 공감대 형성 메커니즘의 정착이라는 말을 썼어요. 국민 공감대 형성 메커니즘인데 부분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갈등이 있다 이거죠. 국민의힘 구성이 이동해야지만 이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부분별 기득권 집단이 다 있습니다. 의료계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부분별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보이니까요. 현재 국민의힘 구성비가 기득권 집단, 지식인 집단, 이해관계 집단 셋으로 구별을 한다고 볼 때 숫자는 기득권 집단이 제일 적어요. 지식인 집단도 비교적 적죠. 이해관계 집단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힘은 어디에 몰렸느냐? 기득권 집단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식인 집단도 굉장히 적어요. 아마 지식인 집단도 기득권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 메커니즘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별 국민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 국민의 힘의 구성비가 변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득권 집단의 힘이 줄어들고 지식인 집단의 힘이 좀 늘고 이해관계 집단의 힘이 커져야 돼요. 안 그러고는 기득권 집단의 힘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시적, 지속적 개혁, 개방과 혁신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도로서 얘기하다 보면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가능하려면 상시적, 지속적 개혁, 개방이 달성돼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서는 총 요소 생산성 향상 4, 5% 달성을 못해요. 뭐 3, 4%도 좋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을 3, 4% 달성을 하고 달성하려면 국민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이 해소돼야 돼요. 저게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개방개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서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제로 성장했어요. 성장을 전혀 못했어요. 왜 그러면 일본은 일본은 기술이 어느 나라보다도 못지않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명이나 노벨 프라이스 위너가 24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로 성장을 하느냐? 선진국의 성장은 총요소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레이버나 노동이나 추가적인 투자에 의한 성장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장기 성장을 분석하면은 85%가 기술 개발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럼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되려면은 제도가 바꿔져야 돼요. 근데 일본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지속적 성장을 하고 지속적 성장을 못하면 갈등이 해소 안 되죠. 성장이 안 되는데 고용이 늘지 않고 지금 고용이 어떻게 늘겠습니까? 지금 창업도 잘 안 되고 창업 말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어렵죠. 예. 그래서 결국 갈등이 해소되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데 무슨 갈등이 해소가 되겠어요? 힘을 다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영국의 경우는 국회와 각종 이해관계 집단이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순영 박사님께서 히어링 얘기하셨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히어링이 제대로 되더라. 국회에서. 히어링이 제대로 되니까 기득권 세력의 힘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기득권 세력을 누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로 성장하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국민 경제 정책 수립 시 공감 형성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개혁이 추진은 지옥 같은 싸움이다. 개혁이 규차되면 기득권 집단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정확히 진단해서 개혁 개방의 해법 모색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은 그래도 기득권 집단을 견제하는 힘이 바로 국민 공감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 토마스 던랍이라고 미국 하버드 경제학 교수는 공감 형성 과정 없이 이루어진 문제 해결책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갈등 해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던랍 교수는 어떤 분이냐?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하셨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과장, 물리대 학장을 하셨고 미국 11명의 대통령 경제 자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예, 아니요, 조금 하나 전 거. 아니요, 전 거. 예. 다음 거. 예.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따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공감대 대상은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명확한 과제를 선정해야 되고 상반된 이해관계 집단 간에 서로 존경해서 경청의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락 교수가 주장한 5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토론을 개최해야지만 공감대가 생긴다. 뭐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 의견이 상반된 이해관계 집단을 대표하는 실무급 비공개 협의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공개하면 공감대 형성 안 됩니다. 왜? 각자가 어떤 그룹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개된 장소에서는. 전문 지식 집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극히 세분되고 제한된 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 해나가야 된다. 공감대 형성 과정이 정책 결정 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KDI, KIT, 해운산업연구원 세 연구원장을 하면서 항상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정부 정책도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국회가 히어링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국회가 어려우면 이 연구원이 여간 많습니까? 국책연구원 그거 다 활용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 국민의 최대 다수인 이해관계 집단이 최대 다수인 이해관계 집단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지식인 집단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인 집단이 언론계도 그렇습니다. 언론계도 지식인 집단, 학계도 지식인 집단. 과연 이 일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나? 앞으로는 진짜 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는 남북통일보다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따져보면 진짜 부분별 공감대 형성의 메커니즘이 정착돼야지만 국민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 되신 겁니까? 조금 더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가장 안정되게 만든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은 아담 스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학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릅니다. 아담 스미스가 가장 강조한 게 동감입니다. 심패시. 이것이 윤리의 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덕 감정론이 바로 이거고요. 이것이 공감대 형성의 원리입니다. 심패시가 모여지면 그것이 공감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두 번째 생각한 게 justice. 그래서 법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공감대 법의 원리를 다 동원을 해도 불란서가 영국보다 죄인이 더 많아요. 법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왜 그러느냐? 영국은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노동자들이 벌써 임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 생활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임금을 받으니까. 불란서는 아직도 농노제예요. 그러니까 주문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농노라는 게. 그러니까 죄인들이 더 생기더라. 사회가 더 불안하더라.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생각해낸 게 최소한의 웰스 오브 네이션, 국가의 웰스가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국부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터치 못한 게 있어요. 소득분배에 입각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은 터치를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께서 계속 하시니까 이건 막지를 못하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순영 박사를 참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한 40년 전에 어느 석사학위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았던 저자가 정순영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전에 당신 논문을 읽었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어. 아주 우수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때
감격을 했는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참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 자원에서 학회에 나와서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국회에 대한 애정이 아주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국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 또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왔구나. 현장과 전문가 집단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사는 데서 왔었던 어떤 답답함, 한계, 좌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문제의 제기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것인가에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많이 배운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별반 뭐 새로운 얘기도 없네. 뭐 아는 얘기는 대충 다 뭐 느끼고 알고 있었던 얘기고 실제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 30-40년에 걸쳐서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제시가 돼 있었고 또 사실 오늘 뭐 제기한 문제도 이미 더 뭐 실무자들이 또는 뭐 국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고 문제는 해답이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결국 뭐 국회가 스스로 법을 정해서 법을 개정해서 그게 뭐 헌법이 됐건 국회법이 됐건 국회 규칙이 됐건 또는 뭐 정당법이 됐건 선거법이 됐건 이걸 뭐 국회의원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책 대리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체제 이게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권력 구조가 잘못됐니 또는 제도가 잘못됐니 문화적인 배경이 잘못됐니 또는 뭐 체계 자체가 이게 서양에서 데리고 와서 한국의 풍토에 맞지 않니 또는 어쩌다 보니까 뭐 국회나 정치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선출이 돼 있어서 사람이 적적치 못하다니 또는 남북 간의 대립이 가져온 어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못하도록 막았다느니 뭐 여러 가지 진단이 뭐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배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이 다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만은 결국 문제의 해결은 국민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계신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국회가 됐건 무슨 행정부의 행정관료가 됐건 또는 사법부의 사법관리가 됐건 사실 우리가 근대를 거치면서 소위 그 근대 국가를 이룰 때 근대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그래서 뭐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운영해 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날까지 사회 구조가 진행돼 와서 오늘날도 과연 우리가 처음 이런 그 대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구상할 때 그런 시대적인 특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반성해 볼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생각합니다. 모처럼 아침에 그 여기 오느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 오늘 날씨가 좀 어때?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뭐 찬바람 불고 그러니까 그냥 초봄 정도 생각해서 옷 입고 나오면 되지 않겠어? 근데 나와보니까 이미 뭐 한여름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한여름이 됐는데 우리가 초겨울이나 초봄에 정치제도를 가지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저희 그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재디자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약속한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결국 대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운영의 원리는 소위 그 다수제 민주주의였습니다. 또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 소위 그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그 전수주의를 지향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취지로 국가 경영 원리를 좀 바꿔보자, 그런 논의들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결국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 경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리인을 맡겨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최우선하는 그게 권력이 됐건 또 경제적인 이익이 됐건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탐욕적인 요소,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의 경영을 맡겨도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근대 사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이 스스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기 근대 이제 정보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별번 뭐 이렇게 새로운 말이 없구나. 그런 정도의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거기에 맞는 국가경영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 자체를 국민 참여형으로 바꾼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결국 그런 노력은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피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국민운동 같은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그런 그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이런 그 국민의 대표자에게 그래서 기대하고 그들의 선의에 기대하고 또는 과거 우리가 그 근대의 그 국가 경영 원리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택도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범인류적인 고뇌가 깔려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섭 교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이런 학회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임 정치, 책임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발표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정 박사님의 말씀을 그 뜻을 때로는 거들어드리고 때로는 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그 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동참하는 그런 말씀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한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책임 정치, 책임 국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선출하는 과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합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과정이 제대로 바뀌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국회가 되고 책임 정치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후보가들만 있을 때는 후보를 뽑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보면은 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차피 뽑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다시 국회에 가는 이런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뽑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셨고, 그럼 안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뽑으면은 다음 타임에 그것이 뭐 한 달 뒤든 2달 뒤든 어떻게 다음 선거하는 과정에 해서 뽑아서 선거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선거하는 체제가 아니라도 괜찮지 않겠는가. 반복적으로 해서 매년 하더라도 좀 4분의 1씩 교환되는 그런 체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첫 번째 도발적으로 하고요.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뭐 결선 투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지역구 위의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를 보면은 특정 당 중심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1번을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7번을, 민주당에 14번을, 바른미래당에 24번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필요하고 도움될 만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와 관련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선거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거에 관한 법의 제정과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회는 심의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도발적이라는 것이 제가 이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책임 정치와 정책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가 정책 중심으로 되고 있지 않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정당의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수차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가야 합니다. 저는 거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정 박사님이 제가 잘못 들은가 했는데 발표문에도 그런 나와 있는데 발표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걸어다니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걸어다니는 대통령인가? 걸어다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될 텐데 왜 걸어다니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합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국회의원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걸어다니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한 사람의 보좌관이 9명입니다. 한 사람이 쓰는 돈이 보좌관이 7억이라고 합니다. 300명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만 그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입법조사처 있죠. 예산정책처 있죠. 그 다음에 상임위 전문위원회 있죠. 굉장히 많은 미래연구도 이번에 새로 발족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다 이 아이들은 뭐냐 하면은 제대로 국회의원이 감시 잘하고 정책 잘 개발하고 그렇게 하라고 인원 배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보좌 조직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 안 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숫자를 줄여서 당 중심으로 가고 보좌인 소수이면은 그냥 뭐 걸어다니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어떻게 따른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국회의원이 아까 우리 문성기 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5%를 말씀했는데 제가 어제 저희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저희도 했었는데 국회의원의 이 신뢰도를 40년 동안 추적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이 우리가 공직자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꼴찌입니다. 심각하게 이걸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오는 이유도 추론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 분명히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헌법 개정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대안이 뭐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법안 제출권을 없애라 행정 가지고 있는 거. 예산을 심의할 때 감액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정액할 때는 행정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애라. 국무총리를 이제 선출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집단은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직업 공무원과 선출직, 두 선출직, 이 3자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3자 간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늘 이야기는 직업 공무원 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대통령 시스템도 다 3자 간의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3자 간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고 개헌 논의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어떻게 따라서는 도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도발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세요. 정순영 박사님하고 저는 입법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오랜 세월 함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좀 약한 걸 솔직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수석 박사님이 상당히 깊이 있고 또 수준 높은 그런 이론적 접근을 한 것을 보고 좀 놀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실무가 강하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제가 느낀 그런 의견을 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해왔는데 좀 줄이라고 해서 가급적 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은 한국 정치의 국회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원인이 권력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대의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건 뭐 항상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그 갈등 요인을 배후에서 작동시키는 것은 네 가지 이데올로기 교우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건 좀 그동안 못 들어본 얘기라 좀 보고 많이 좀 놀랐습니다.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입법부 공무원으로서 의사국장 그리고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입법차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협상에 제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과정에서 원내 대표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각 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일수록 오히려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별로 쟁점이 없는 그런 법안들은 국회법에 정한 의사 절차에 따라서 아무 무리 없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쟁점 법안, 국회법상 용어는 정의는 없습니다만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이제 핵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국회법이 없는 원내 대표들 간의 협상 절차가 위원회 심사 중에 끼어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각 당이 추진하는 그 쟁점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처리돼서 이게 이제 시행에 들어가면 자당에게 유리한 효과, 즉 지지 세력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상대당에게는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위원회 심사가 이게 무력화됩니다. 중지가 됩니다. 각 당이 쟁점 법안을 놓고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빅딜을 시도하는데 대부분 경우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 교착 상태와 이제 파행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쟁점 법안에서 법안 내용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원내대표들이 협상의 주역으로서 정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단순히 당리당략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 박사님이 권력 갈등과 이데올로기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발제문의 결론과 대안 모색에서 정책주의 실현 방안으로서 정책 과정과 책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토론과 수기의 바탕을 둔 과정 중심의 국회 운영이 되도록 행위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대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국회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와 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이 무엇이고 바람직한 국회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진화법의 탄생 배경과 우리 국회가 토론과 수기에 의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한
여건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법이 제정된 이후에 79회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국회 운영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 민주화 이후에 그 출범한 제13대 국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말이죠. 이때 개정된 그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및 다당제 국회로서 권위주의 시대에서 국회의장이 그 단독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 그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의 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사항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수혜 논리보다는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 방식의 토대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전면 개정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이제 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입법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제도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는 과정 중심의 국회 운영은 분명 그 한계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행을 요구하는 여당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그 야당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 사태, 즉 동물 국회 양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질탄이 쏟아지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의원 그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 임시에서 여야가 진짜 그야말로 큰 양보를 합니다. 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여당은 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제도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 야당으로부터 예산안 및 예산부수 법안 그 본회의 자동부 이제 그걸 받아내고 또 이제 그 신속 안건 신속 처리 대상 안건하고 또 이제 안건 조정대를 맞바꿉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무게를 단다고 하는데 서로 유불리한 제도를 균형 있게 도입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토론과 수기에 기반한 합의를 이루지 않고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런 점에서는 선진화법의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선진화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의 그 입법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법안 처리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라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처리율이 매우 낮다. 이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회 선진화법과 별도로 또 20대 국회 상황은 여소야대 국회고 또 사교섭단체고 또 야당 법사위원장, 법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러분들 대부분 상임위에서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동수로 되어 있으면 표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동수이면 부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하지 않고는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과 수기에 의한 과정 중심의 국회상 정립의 제도적 여건은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 요인이 뭐냐? 선진화법으로 여야 합의한 국회 운영이 제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의 구성 비율이나 다당제 등 여예정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당리당략과 그 투쟁 중심이 가능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내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그 언행과 그 인식과 행태가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국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국회 운영 방안과 현안에 대해서 원내 정당이 일정 부분 간섭하는 것은 그건 뭐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자꾸이 국회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그 어떤 쟁점 법안이라고 분류되면 무조건 원내 사령탑으로서 컨트롤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원내 정당으로부터 이제 자율성을 회복하고 여야 의원들이 간에 충분한 대화 토론을 거쳐서 국회법 제114조 2에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유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실시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그 선진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발제를 해주신 정순영 박사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1시간 근 40분 정도 여러분 앉아 계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시면 한두 분이라도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많은 것을 또 그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로 좀 한번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저 영국 의사당에서 한 달간 살았어요. 영국 국회 부의장실에서 인턴십으로 한 달간 살아서 그 영국 의회를 좀 알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영국 의회를 좀 알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런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또 대통령제와 이렇게 비교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뭐랄까 행정부하고 데들락 상태가 되고 여야 간의 이런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고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죽어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제는 그야말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invitation to struggle 하니까 견제와 균형, 싸움을 위한 그 초대장이거든요. 이 헌법이라는 게, 대통령제 헌법이라는 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영국 의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 의회는 그 완전히 러버 스탬프입니다. 완전히. 걔들의 의사 일정은 전부 다 그냥 그 내가 그 여당에 의해서 다 결정돼 버려요. 또 이렇게 그 법안 심사할 때도 우리는 무슨 뭐 선진 선진화법인가 뭐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완전히 그 거꾸로 가는 그런 상태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길로틴 제도가 있어요. 법안을 심사하다가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하다가도 그냥 위에서 여당 리더들이 길로틴을 걸어버리면요, 그냥 심사도 안 하고 보내요, 올려버려요. 그건 그 여당 국회라는 게, 의회라는 게 완전히 허수아비입니다. 거기는요 무조건 일사통과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들은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본받는 그 책임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걔들이 말하는 것은 책임 정치입니다. 일당 독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당 당이 여당이 승리를 하면 거기서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를 지배하잖아요. 네, 좀 정리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그들의 그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또 다른 형태의 민주적 통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제만 뭐 이렇게 최고인 줄 알지만 정말 우리 이 시점에서 정말 내각제가 필요한지 대통령제가 필요한지 제발 좀 이렇게 연구 좀 해서 발표도 하고 개헌에도 좀 공론화시키고 뭐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아주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발제자인 정순영 수석님께서 책임 정치와 정책주의를 이렇게 표명하셨는데 이 두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임 정치, 국회의원들의 책임 정치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발제자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문제점으로 다 나와 있는 그런 원론적 그 제안에서 좀 그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서 저는 그 국회의원의 감시 시스템을, 국민 감시 시스템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거냐, 또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평가를 하고 국민들한테 그 국회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가져올 때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런 그 국민의 감시 체계라든가 이 국회의원들의 평가 시스템이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우리 연구가 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주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그런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국민의 요구를 그 수용을 해서 정치가 화합적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이런 과정이 없이 과연 정책적으로 나갈 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꼭 볼 수만은 저희 입장에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득권이라든가 이익 집단 또 정치 그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는 허울로 달리 그 집행이 됐을 때 이것 또한 대단한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주의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통한 정책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그러한 그 정책주의의 그 폐해라든가 모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그런 대안과 방법이 좀 연구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이거 교과서로 배우는 것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결국 그 에센스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 지구당에서부터 이게 단계적으로 사회적인 갈등이 쭉 이렇게 조정이 돼서 그게 의사당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리추얼리스틱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구나. 근데 이미 의사당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그 정치적인 그 결속과 타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다. 특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가 사회 갈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맞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사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과제만 의사당에 갖고 와서 해결하고 있는 일종의 불구의 기구거든요. 기구 자체가. 거기다가 대고 이제 우리가 많은 그 갈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거를 그냥 국회에서 뚝 들고 와갖고 해결해달라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거기서 대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 말씀하신 논지에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 40년 뭐 의회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의회가 채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정당 체제 바꿔야 된다. 지금 같은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이 정당이냐? 그러나 이거 우리가 무슨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입법을 통해서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걸 국회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한번 묻자. 뭘 묻냐?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이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소위 그 준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자. 그래서 대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뭐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또는 지금 영국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도 이미 채택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입법 과정에서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요새 청와대 국민청원제 같이 그런 이슈별 포럼을 의사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으로 국민이 직접 대의 과정, 행정부 집행 과정도 영국도 12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려면 관계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집단하고 12주 전에 최소한 상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고 스코틀랜드 의회 같은 데는 시민사회 집단하고 이렇게 정책적인 네트워크를 상시체제로 만들고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의회 사무국에 두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이 직접 그 입법 과정이 됐건 정책 집행 과정이 됐건 참여해서 이게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도 이런 이제 그 보완적인 장치를 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과 함께
협의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협의제 민주주의, 컨설터티브 디모크라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국가가 시민사회하고 직접 좀 협의를 해서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런 체제로 세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인 의미의 교과서적인 어떤 그 대의정치의 수정적인 어떤 뭐 개선이라고 할까, 이것만 갖고 안 되고, 이거 본질적인 그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정부사회의 최첨단 국가 아닙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제 구닥다리 체제 가지고 이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정책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게 대안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아까 우리 송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모의 가지고 대화해라는 겁니다. 그 미국 쪽에서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렇게 토의된 내용을 그대로 내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갈등을 해결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이 공화국에서 내각제를 했는데 그건 내각제 아닙니다. 그건 이원 집중부제입니다. 대통령이 말이 대통령이지,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내각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시민광장에 오늘 또 무슨 큰 시민대회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회로 가가지고 your business, your job 이렇게 이야기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일이야? 이렇게 만들자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정책주의 핵심 내용은 다른데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착각이다. 10분 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역시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소통도 하고 뭐 국민들이 중에 일부가 국민인 것을 사칭해서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 발자국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